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이게 단순한 연예계 가십이 아닙니다. K-팝 산업의 정점에 있는 한 스타 프로듀서와 거대 기획사 간의 아주 격렬한 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최근에 있었던 기자회견이 정말 기이했어요. 맞아요. 보통 기자회견이라고 하면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입장을 밝히는 자리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인공은 나오지도 않고 변호사가 사회를 보는데 갑자기 특정 매체 기자들이 무대에 올라서 다른 기자들한테 막 퍼포먼스를 하는 진짜 전례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네네. 정말 한편의 연극을 보는 것 같았죠. 단순한 입장 발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기묘한 기자회견이라는 무대의 막을 한번 걷어내 보려고 해요.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뭔지, 이게 감정 싸움을 넘어서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결국 템퍼링 의혹이 있죠. 그렇죠. 민 전 대표가 소속 그룹 뉴진스를 데리고 독립하려 했다. 바로 이 의혹이요. 자, 그럼 이 기이한 연극의 첫 장면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우선 이 기자회견이 왜 그렇게까지 이상했는지 그 현장부터 다시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린 대로 민희진 전 대표는 불참했고 변호사가 나와서 사회를 봤죠. 그런데 갑자기 더게이트라는 매체 기자들이 등장을 하더니 정말 뜬금없이 산타클로스 인형을 딱 들고는 맞아요. 그 인형. 다른 기자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인형이 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훈계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다들 좀 어리둥절했을 것 같은데 이게 대체 어떤 의도였을까요? 이건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미디어 플레이, 그러니까 일종의 프레임 전쟁의 서막이라고 봐야 합니다. 프레임 전쟁이요? 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 무대에 올랐던 기자와 민 전 대표 측 변호사가 과거부터 꾸준히 함께 활동해온 이력이 있다는 점이에요. 아, 정말요? 네. 2013년부터 스포츠 선수 인권 관련 심포지움이라든지 여러 행사에서 계속 이름을 같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단순한 취재원과 기자의 관계를 넘어선 거죠. 아, 처음부터 한 팀으로 움직였다고 봐야 하는 거군요. 그냥 우연히 거기서 발언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이 기자회견의 성격을 딱 규정해버리는 아주 중요한 장치였어요. 메시지가 명확했네요, 어떻게 보면. 명확하죠. 진실을 아는 소수의 의로운 우리는 바로 여기 무대 위에 있고 저 아래에 앉아있는 나머지 언론들은 그냥 받아쓰기나 하는 꼭두각시다. 이런 구도를 처음부터 그냥 설정해버리는 겁니다. 와, 정말 공격적인 전략이네요. 앞으로 자기들이 할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다른 언론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은 조종당한 목소리다. 이렇게 미리 딱 못 박아버리는 효과를 노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일종의 예방주사를 놓는 셈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던 여기에 반박하는 언론은 진실을 외면하는 거라고 미리 낙인을 찍어버리는 아주 고도의 여론 전술인 거죠. 정보를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거의 전장을 선포하는 자리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언론을 향해서 프레임을 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기자회견 전날 밤이야 공지해서 바로 다음날 열었을까요? 뭔가 쫓기는 것처럼 굉장히 급해 보였거든요. 바로 그 타이밍. 그 타이밍에 이 모든 사건의 핵심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이 열리고 약 2주 뒤 2월 12일에요. 2월 12일? 민 전 대표의 260억 원 규모 풋옵션 관련 소송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아, 풋옵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게 뭔지 간단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풋옵션은 미리 정해진 가격에 자기가 가진 주식을 상대방에게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민 전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이 가진 어두어 주식을 하이브에 약 260억 원이라는 거액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계약으로 보장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이브가 지금 그걸 안 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하이브는 민 대표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즉 템퍼링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이제 그림이 딱 맞춰지네요. 네. 하이브가 260억 원을 주지 않는 가장 큰 명분이 바로 템퍼링 의혹인데 이 기자회견은 그 템퍼링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열렸다. 바로 그거죠. 결국 이 기자회견의 진짜 청중은 대중이나 언론이 아니라 2주 뒤에 판결을 내릴 재판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법정 밖에서 거대한 여론전을 펼쳐서 재판에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려는 아주 노골적인 전략적 행동이죠. 템퍼링은 사실 무근이고 오히려 나는 거대 기획사의 함정에 빠진 피해자다.
이 프레임을 재판부에 각인시키려는 시도인 거예요. 그동안 계속 나는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해 왔는데 결국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취한 행동의 최종 목적지는 260억 원을 향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아주 많죠. 그렇군요. 그래서 기자회견의 핵심 주장도 결국 나는 함정에 빠졌다는 그 피해자 서사였어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보링크라는 회사를 통해서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특정 멤버의 가족이 자신을 이 회사랑 엮어서 템퍼링 누명을 씌우려 했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게 투자자를 알아보려 했을 뿐인데 그들이 나를 이용해서 함정을 팠다. 이런 구도를 만들려고 한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민 전 대표는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되는 거고 하이브의 템퍼링 주장은 힘을 잃게 되고요. 그런데 바로 이 주장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나왔죠. 그것도 민 전 대표 본인 측이 공개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던 그녀와 이재상 하이브 CEO의 대화 녹취. 이 내용을 들어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이 사건 전체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지점이에요. 그 녹취를 들어보면 민 전 대표가 문제의 다보링크 회장을 만나기 불과 이틀 전에 이재상 대표가 아주 강력하게 그 만남을 말리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아, 말렸다고요? 네, 그 회사 좀 이상하다. 그런 데는 똥파리가 꼬인다. 이러면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합니다. 심지어 그 회사가 무자본 M&A, 소위 말하는 기업 사냥꾼 세력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 정보까지 주면서 뜯어날려요. 이건 정말 함정을 팠다는 주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잖아요. 정반대죠. 함정을 파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거기 좋은 회사니까 꼭 만나보세요. 이렇게 부추겨야 정상인데 녹취에서는 어떻게든 못 만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도 민 전 대표는 그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이틀 뒤에 그 회장을 만나러 갔고 결국 사진까지 찍혔다. 그렇죠. 스스로 이거 함정일 수 있다는 명백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발로 그곳에 걸어 들어간 셈입니다. 이러면 나는 속았다. 나는 순진한 피해자다. 라는 기자회견의 대전제가 성립할 수가 없게 되네요. 무너지는 거죠. 오히려 왜 그토록 명백한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굳이 그들을 만나러 갔는가? 라는 새로운 질문만 남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고 꺼내든 녹취라는 카드가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 녹취 하나로 기자회견의 핵심 논리가 통째로 흔들리게 된 거죠. 이 지점에서 과연 민 전 대표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사건의 가장 민감하고 어쩌면 가장 마음 아픈 부분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기자회견이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뉴진스의 특정 멤버 한 명과 그 가족을 공개적으로 저격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들의 사적인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하면서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인 것처럼 몰아갔어요. 그동안 민 전 대표가 계속 내세웠던 명분이 나는 뉴진스 멤버들을 엄마 같은 마음으로 지키기 위해 싸운다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룹의 한 축을 담당하는 멤버를 콕 집어서 공격하고 나선 겁니다. 그룹 전체를 지키겠다던 사람이 그룹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수를 둔 거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건 단순한 감정적인 대응으로 보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큰 행동인데 분명히 다른 전략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이 기자회견이 열리기 바로 직전에 하이브 측 변호인단인 김앤장이 템퍼링 의혹 관련해서 결정적인 증거 자료라면서 법원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어요. 네. 그런데 법조계에 따르면요. 바로 그 결정적 증거가 이번에 민 전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저격당한 바로 그 특정 멤버로부터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 그렇다면 이건 우연이 절대 아니군요. 소름이 돋네요. 그렇죠. 자신에게 가장 불리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법원에 낸 것으로 추정되는 멤버를 기자회견이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격해서 그 멤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고 했다. 바로 그겁니다. 일종의 증인 무력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증인 무력화. 네. 법정에서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는 건 물론이고 대중을 향해서는 저 멤버와 그 가족은 원래 저런 사람들이니 그들이 낸 증거 또한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동시에 해당 멤버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거고요. 정말 치밀하고 무서운 전략이네요.
멤버를 지킨다는 명분 뒤에 숨어서 실제로는 자신의 법적 불리함을 만회하려고 그 멤버를 제물로 삼은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이로써 멤버들을 위한다는 그녀의 주장은 설득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아닌가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싸움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결국 가장 큰 방패막이었던 어머니의 마음, 멤버들을 위한 희생이라는 명분을 스스로 훼손시킨 셈이 됐어요. 이 싸움이 정말 멤버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260억 원이라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대중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감정적으로만 보였던 민희진 전 대표 측의 기자회견. 하지만 알고 보니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 소송 승리라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 정교하게 설계된 법적 그리고 여론적 공세였다는 것이 오늘 저희의 분석입니다. 맞습니다. 특정 언론인을 동원해서 미디어 프레임을 짜는 전례 없는 방식을 사용했고 함정에 빠진 피해자라는 서사를 구축하려 했죠. 하지만 스스로 공개한 녹취 파일 때문에 그 주장의 모순이 드러나 버렸고요. 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멤버를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이 싸움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 사건은 K-팝 산업 내에서 창작자와 자본의 갈등이 얼마나 복잡하고 때로는 파교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남을 것 같아요. 시스템의 문제, 계약의 허점,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인간의 욕망까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오늘 저의 분석을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른들의 정교한 전략과 수싸움, 그리고 거대한 돈의 흐름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복잡한 싸움의 한가운데 정작 무대 위에서 빛나야 할 젊은 아티스트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법정 문서와 기자회견장에서 무기처럼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과연 어떤 상처를 입고 있을까요? 진정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길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무거운 숙제를 남긴 사건입니다. 최신 소식을 가장 빨리 받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